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 불교 가운데 고려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2시간 정도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불교는 우리들에게 비교적 익숙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신라가 불교 국가였는데 고려는 그대로 그 불교적인 사상을 계승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도가 개성이어서 지금 현재 북한 땅에 있어서 우리들이 쉽게 왕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려 불교의 여러 유물 유적들에 관한 연구는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고려 불교에 대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신라 마렵에 있었던 선문구산부터 말문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문구산이라고 부르는 종파는 신라의 마렵에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새로운 불교 학문이죠. 그 당시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라의 불교는 주로 화엄종이라든지 정토종 또는 밀교 계통의 신인종, 이제 이런 종파들이 상당한 세력을 얻고 있었는데 반해서 선종의 사상은 이 선문구산이 최초로 도입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저희들이 특기해야 될 점 가운데 하나는 왜 선문구종이라고 하지 않고 선문구산 매산자를 써서 그렇게 표기하느냐라고 하는 점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선문구산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 까닭은 이분들이 도입해온 중국의 선종을 아직 우리나라의 왕실이라든지 또는 불교 신자들에게는 하나의 위대한 종파로서 인정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상 정도로밖에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이랬던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이것이 이제 종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이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고요. 선문구산을 살펴보면은 이제 조계종의 이제 그 선종 중흥조로 꼽히는 도의국사 같은 분, 이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8분은 전부 중국 유학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여 년 가까이 머물면서 당대의 위대한 선종 고승들에게 가르침을 배웠는데, 그 당시 중국 유학파였던 선문구산은 대부분이 의상 스님 계통의 화엄종 스님들이었습니다. 이 점도 또 저희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점 가운데 하나고, 아마도 신라 마렵까지는 하나의 선종이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그냥 사상적인 도입이라고 봐서 선문구산 이렇게 부르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라고 부르는 분은 상당히 그 인품이 온화하고 또 난세의 영웅으로는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삼국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성했던 후백제라든지 나중에 고려 왕조의 전실이 되는 셈입니다마는 태봉 같은 나라, 궁예 같은 이들, 이런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술 전략적인 면으로 봐서는 왕건이 도저히 견훤의 지략을 따라가지 못했고, 또 군주로서의 카리스마도 역시 태봉의 궁예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왕건은 이 두 분에 비해 봤을 때는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는 대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친화력 그리고 인욕행,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건에게는 아주 유명한 후뇨 10조라고 하는 그 어른이 그 작고하시기 전에 이제 그 많은 신하들과 또는 그 백관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10가지의 요긴한 가르침,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남긴 건데, 이 중에서 보면은요, 후뇨 10조 가운데 불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개는 주로 정치가 지도자로서의 품성, 뭐 이를테면은 간신을 멀리하고 나쁜 말을 하는 정직한 사람을 고용해라, 뭐 이제 이런 식의 후뇨입니다마는, 불교와 관련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언급했다는 것도 또한 고려 왕조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테마가 된다고 보는데,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고려라고 하는 국가는 부처님의 가피로 이룩된 나라다. 고로 모든 문무백관과 신하들은 부처님의 가피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불교가 국교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이제 많은 사찰을 앞으로도 세우게 되고 이미 많이 세워져 있지만은, 앞으로 세울 사찰들은 도선국사가 점지한 그런 도선의 풍수에 의해 합당한 곳에만 짓고,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절을 지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구절도 상당히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우선 여기에서 도선국사에 대한 굉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선이 점지한 곳에만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도선의 이제 그 풍수설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미 신라 때부터 있어 왔던 사찰에 대한 비보사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비보사찰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풍수로 봐서 중요한 요충지라든지 지맥, 수맥,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사찰을 세워서 앞서 얘기했던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비보사찰이라고 하는데, 신라 때에도 비보사찰들은 있었습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설립하고 또 그곳에 왕실의 귀의를 얻었던 사찰들, 이를테면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 또 토함산 기슭에 있었던 불국사나 석굴암, 또 의상대사가 지었던 화엄십찰 가운데 부석사 같은 절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비보사찰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도선국사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정형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왜 왕건이 도선을 그렇게 존경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왕건이 어렸을 때 그 왕건의 아버지가 왕룡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 왕룡이라고 하는 분은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개성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국제무역항이었거든요. 중국이나 심지어는 인도 페르시아의 상인들까지도 드나들 정도였는데, 이곳을 근거로 해서 왕룡이라고 하는 분이 거대한 재산을 모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인데,
어느 날 우연히 도선국사가 이 왕룡의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 왕건을 이렇게 보고서는 한마디 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될 관상이구나 하고 혼잣말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시종들이 얼른 그 이제 아버지 왕룡에게 고하고 왕룡이 정중하게 도선국사를 모셔서 스님 그 무슨 그 근거가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까? 도선은 그냥 웃고만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사실 왕룡은 이 왕건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아이를 그렇게 키웠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여곡절 끝에 왕건이 고려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건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선국사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믿음이 아주 뛰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연등회를 매년 반드시 국가적으로 시행하도록 해라. 이런 그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연등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신라 때부터 이어져 왔던 팔관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신라 때에는 일종의 그 참회 도량의 성격을 벗어나서 국민적인 축제로까지 성장을 했던 그런 법회인데 이걸 이제 고려가 개성하면서 팔관회를 계속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시피 고려 불교의 경우에는 이른바 불사의 대형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불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량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국가적으로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됩니다. 고려 때에 아주 많이 성행했던 불사로는 반야도량이라든지 금강경도량과 같은 어떤 대승불교 경전을 주제로 하는 그런 그 도량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제도량 같은 것이 상당히 유행했었어요. 소제, 어떤 재앙이, 국가적인 재앙이 뭐 끊임없는 가뭄이 든다든지 큰 홍수가 진다든지 또는 뭐 외적의 침입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불심으로 그 외부의 어떤 잘못됨을 이겨내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반승법회라는 게 아주 일반화됐어요. 반승법회라는 건 말 그대로 스님들을 대궐에 모셔서 공양을 대접하는 모임이죠. 처음에는 이 반승의 숫자가 500명, 1000명 뭐 이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3만, 5만, 뭐 10만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려의 중후기가 되면은 이 스님네들 그 공양 올리는 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이게 궁핍해질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상소문이 올라올 정도로 심각한 어떤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뭘 뜻하느냐? 고려의 불사가 본래의 의미보다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이 종교가 가장 그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법회의 의례 같은 것에 치중하다가 보면은 형식에 흐르게 되거든요. 형식에 흐르게 되면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게 되니까 불교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려 초기에 여러 인물들이 출연을 많이 했지만은 저희가 불교 공부하는 입장에서 위대한 고승으로 당연히 고려 초기에 눈에 띄는 분은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문종의 네 번째 아드님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이 대각국사 의천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업적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태종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천태종이라고 부르는 불교 종파는 법화경이라고 부르는 부처님 가르침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천태대사 지의라고 하는 분이 6세기 중반에 창설해서 상당한 세력을 얻었고 많은 이들의 귀의를 받은 종파인데, 왜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에 주목을 했느냐 하면 그 법화 사상이 가지고 있는 회삼귀의 이론입니다.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부르는 삼승이 일승으로 회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대각국사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의 불교 종파들, 특히 크게 나누면 선종과 교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종파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불교의 발전이 어렵다. 그러면 불교가 이 갈등을 봉합하려면 싸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종파들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거는 맞는데 난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화합이 될 수가 없는데, 모든 종파가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 법화 사상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여르는 법화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고, 이제 이분이 개성에 창립했던 국청사 같은 절이 당시의 천태종 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분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약 한 1년 정도 여른이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 갔던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중국의 송나라 때 완성했던 대장경의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 중국 대륙에서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새로운 불교 학문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판국에 대장경보다 더 소중한 자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만든 목판 대장경을 수입하고, 그러니까 그때의 목판 대장경은 아무래도 그거를 사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중에 유포하는 것들을 수집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 1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의 송나라 대장경은 물론이고 요나라 대장경, 심지어는 일본 쪽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장경까지도 전부 수입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이분은 아주 방대한 대장경의 목록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분이 만든 이 대장경 목록집이 신편 제종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인데, 목록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지금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여러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른바 고려 초조대장경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고려 그 현종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만은, 흥왕사라고 하는 절에 교장도감을 만들어서 대각국사가 직접 지휘해서 이 대장경을 만드는 것이 이른바 초조 고려대장경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몽고의 병난으로 다 타없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려 고종 때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만든 대장경이 제조대장경.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이사에서 보시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보물 고려대장경입니다. 이 고려대장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대장경입니다. 이제 그만큼 문화재적인 가치도 높고 고려의 문화적인 품격을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은 선교 융합을 표방하면서 법화경의 사상을 이어받는다고 했는데, 이분은
자신보다 앞서 활약했던 여러 한국의 사상가들 가운데 가장 주목한 분이 원효와 의상 두 분입니다. 사실 원효 같은 분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재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조금 그 한국의 전통적인 교단 입장에서는 조금 이 원효라고 하는 분이 너무 자유분방한 행동을 했었고, 또 일반적으로 고승들이 절에서 말하는 계율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분 요속공주와 만나서 설총이라는 아들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흠결이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대각국사는 이분이야말로 한국 불교를 중창시킨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분에 대해서 추모하는 비석 하나가 없다는 것은 참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당신이 원효대사의 그 훌륭한 가르침을 잇고자 원효대사에게 시호에 해당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붙인 대각국사의 이름은 화쟁국사였습니다. 그 이름도 아주 합당해요. 이 어른이 화쟁사상의 제1인자였으니까. 또 의상대사의 경우에는 둥그런자 써서 원교국사 이렇게 해서 두 분을 기리면서 두 분이야말로 한국 불교를 대변하는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각국사 의천 이후에 고려 중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변이 있었죠. 고려 의정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이른바 무신난이라고도 부르는, 정중부라고 부르는 이가 이제 당신이 그 나라에서 경영하는 조회 시간에 이제 그 멸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분한 마음에 뭐 계획된 것은 아닌데 그냥 그 왕을 시해하고 의종을 시해하고 자기가 전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무신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은 정중부의 이 무신난이 있은 이후에 상당히 고려 조정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중부가 무슨 계획이나 소신에 의해서 쿠데타를 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저지른 일인데, 벼랑간 고려라고 부르는 큰 나라를 운영하는 전권을 위임받게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뭐 이게 정말 그 조그마한 그 회사를 운영하거나 우리가 가정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은데, 국가를 운영하는데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조언도 들어야 되고 결단도 내려야 되는데 정중부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황음무도하게 자꾸 변하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수하의 여러 장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의방이라고 하는 분이 집권을 했는데 이분도 또한 그렇게 그 영민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고려 조정의 대권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최충헌으로부터 시작해서 3대의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지는 것이 고려 중기에 있었던 아주 큰 변화인데, 이때 하나 이 불교계의 입장이 참 묘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교가 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최충헌이 집권하면서부터 불교계가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최충헌이 지나치게 살육을 일삼고 또 스님들이나 불교를 공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내걸어서 최충헌을 암살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데, 이걸 사전에 알게 된 최충헌이 대로해서 당시 여기에 가담했던 스님네들을 무차별로 학살하고, 그 다음에 스님네들의 경우에는 또 이 문제에 항거해서 말 그대로
관군과 승군이 거의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끔찍한 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고려사에는 당시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대궐 문 밖에서 진입하려고 하는 승군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관군 사이에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양쪽에서 흘린 피가 예성강을 뒤덮을 정도로 붉게 물들고 양측에서 죽은 사상자가 마치 산처럼 쌓여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얼마나 당시의 전투가 가혹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관군이 승리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되니까 민심은 이반할 수밖에 없죠. 불교를 믿고 불교를 지켜야 하는 권력이 불교를 배척하고 스님네들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명분으로라도. 그러니까 최충헌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교가 국교인 나라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최충헌은 당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분들은 교종계통의 스님들이었으니까 교종 쪽에 이제 의해서 오히려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있었던 선종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종을 지원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이 불교를 다 멸시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선종을 옹호하고 선종사찰의 조석으로 이제 그 향을 사르고 예불을 모실 정도의 독실한 그런 군주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있어서 선종과 교종의 다툼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과 교종의 그 다툼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언급을 합니다. 우리 불교의 선종과 교종은 마치 물과 불처럼 서로 다툰다, 이래 가지고는 화합을 논하는 그런 불교의 자격이 없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종과 교종을 하나로 융합할 수밖에 없다, 사상적으로. 이런 언급을 할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려대장경의 조조에 대한 과정인데, 이때는 이 강화도로 고려의 조정이 파천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최충헌이 죽고 그 아드님 때에 몽고의 병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잔인한 학살과 또는 노략을 일삼게 되니까 정부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몽고군이 육지전에는 능하지만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물에 대해서는 공포증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강화라고 하는 데로 도읍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몽고에 항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온 강토가 적군에게 유린당한 상황에서 왕실과 일부의 귀족들만 강화도로 파천 가서 몽고에 대항하겠다, 이게 조금 어불성설인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려 고종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그런 여론도 의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힘으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고려대장경 제조 두 번째의 그런 그 작업이었습니다. 이 고려대장경의 두 번째의 작업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강화읍의 포구가에 있는 선원사라고 하는 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무심한 그 사람들이어서 불과 한 30, 4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선원사라는 이름 석자는 알았는데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강화 어디에 있겠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동국대학에서 강화학술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편성을 해서 역사나 철학이나 불교학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일대를 샅샅이 답사하다가 바로 이제 선원리라고 하는 한문 글자는 그 당시에 달리 썼어요. 선원사라고 하는 저런 발견된 기와장이나 고대의 기록에 보면은 참선이라고 할 때 쓰는 선자에다가 원천할 때 쓰는 거, 그 원자를 쓰는데 지금 현재는 선원리가 신선선자를 쓰고 원자도 으뜸 원자를 쓰는, 그러니까 한문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한글 발음은 똑같죠. 이제 여기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답사해 본 결과 이 선원리 일대는 우선 입지 조건이 참 좋은 것이 대장경의 경판 목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곧바로 이제 그 포구니까요. 바로 이제 큰 배가 닿을 수 있는 이 대장경을 만든 그 나무 원목은요, 자작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고려 전역이 이 몽고군에게 유린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나무 목재를 본토에서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주로 완도와 거제도 부근에서 나는 자작나무를 많이 썼습니다. 이 자작나무는 섬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나무보다는 참 질깁니다. 이 견디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이 썼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부패를 방지하고 뒤틀림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그 목판을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바닷물에 3년 가까이 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무래도 부패를 방지하는 기술이겠죠. 소금에 절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그늘에다가 말려서 뒤틀리는 것을, 아무리 강인해도 나무니까 이게 뒤틀릴 수가 있으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나무를 적당히 깎고 오칠을 해서 다시 정갈한 곳에 실내에 모시기를 3년 이렇게 해서 약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목판을 다듬는 일에만 보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한자 한자 파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한자 한자 파내려가는 것도 참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눈물겨운 그런 신심이에요. 글자 한자 파기 이전에 108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한자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08번 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4,000여 판을 완성을 시키는데 그 이후에 꼬박 16년이 걸렸습니다. 만 16년 동안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고려 조정이 온 힘을 기울인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8만 경이 넘는 이런 엄청난 대장경의 판에 오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자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한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 그 고려대장경의 새긴 그 글씨 자체가 참 아름답고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의 명필로 한석봉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네, 그분이 이 고려대장경을 침견을 하고 난 다음에 길이 단식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신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지 우리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다. 그만큼 그 고려대장경의 글자체 자체도 아름답고 또 그 자료 자체가 앞서 대가국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위대한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말 그대로 위대한 그런 한국의 문화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대장경을 만들고
당시 이 이규보라고 하는 그 대신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완성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장판각 군신기고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참 아름다운 글이에요. 대개 이런 글이라는 게 형식적인 글이고 뭐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을 듯이 보이는데, 이 글에서 이규보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비록 물리적인 힘이 부족해서 몽고의 변난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몽고의 압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힘은 부족해도 문화적인 그런 가치관은 몽고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화를 존중할 줄 알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력에 의한 것보다 훨씬 오래 만수무강할 수 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지만 문화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글을 우리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규보의 주장은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몽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로 나뉘어서 내몽고는 중국 측의 압제를 받은 반자주권밖에는 없고, 외몽고는 러시아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몽고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보면 참 징기스칸의 그런 그 아름다운 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스케일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가치다. 그래서 이 군신기고문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은 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고, 이런 군신기고문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일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고려 마렵에 활약했던 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일현 선사가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우리는 힘에 의해서 몽고에 굴복당하지만은 절대 우리의 정신은 굴복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지금 이 문제는요, 세계의 그 역사에서도 한국이 몽고의 침략 앞에서 자신들의 국민적인 자존심 내지는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기적에 가깝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몽고의 침략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사회학이나 또는 문화인류학에서 어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다른 나라를 복속하고 식민지로 썼을 때 그 식민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하고 있는 피지배국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복속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쓸 수 있다면. 또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의복, 옷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도 절대 복속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몽고의 침입이 100년 이상 계속되면서 한국이 피폐한 나라로 빠졌을 때에도 한국 사람들은 의연히 자기 말을 썼고 의연히 한복을 걸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그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인함,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문화적인 인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분에 의해서 생겨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몽고의 그런 많은 그 침략 앞에서 우리 한국, 특히 고려가 하나 예상치 못하게 얻은 이익이 있어요. 몽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건 뭐냐 하면은 민족적인 자각입니다. 우리 한국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식이 누가 뭘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몽고의 전투, 이 와중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고려 조정의, 고려 민심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몽고와의 전투에서 승군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기록도 또한 주목해 볼 만한 일이에요. 몽고군이 침입을 시작한 이래로 속수무책으로 개성이 함락되고 곧이어서 전 강토가 몽고에 의해서 반지배를 당하는 이런 그 흉흉한 시대에 접어드는데, 충주에서 있었던 몽고와의 전투에서 승병 대장이었던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윤후라고 하는 분이 충주성의 이제 전투가 끝날 무렵에 이제 적장이 그 당시에 몽고 대장이 살레탑이었는데, 이 살레탑을 활로 쏴서 눈을 맞춰 가지고 직사를 시키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에서 이제 총 대장이 전사하게 되면 그 전쟁은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가 몽골을 무찔렀던 그 위대한 역사적인 사례에도 승군의 활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많은 고려인들에게 자부를 준 그런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려의 초기와 중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물에 대한 것, 또 역사적인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